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지만 지난밤 뉴욕 증시 관세 유예 소식에 반등하다가 가짜뉴스라는 소식에 다시 하락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관세라는 불확실성 여전히 있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증시의 반등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형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불안감은 좀 큰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지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코스피 그래도 오늘 좀 올라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지선은 한 225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10년 동안 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이 주가 수익 비율, PER 배수를 보면은 평균값이 한 10.8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지금 표준 편차는 1.4 정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 표준 편차의 2배를 벗어나서 있을 확률이 2%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되는 이제 PER 한 8배 정도 되는 한 225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250포인트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이 연기금의 수급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 연기금의 이 주식 편입 비중 채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8조 원 정도는 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을 당연히 보셨겠지만 5% 넘게 급락하면서 말 그대로 무서운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8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리기는 했는데 작년 8월과 충격의 원인은 다르지만 지수 흐름만 지켜봤을 때 2700선에서 2400선 이하로 급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지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작년 8월이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은 사실 뭐 펀더멘털이나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움직임보다는 투자 심리 아니면 이제 내러티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펀더멘털 측면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은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 3월에 이제 49포인트로 50포인트 하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고용 지표나 실업률 같은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세 전쟁 부과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업종별로 좀 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최악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은 피해가는 국면이다. 국내에 이제 정치 변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해소가 됐고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 매도, 대규모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트럼프 관세 발표되고 난 후로요. 뭐 주식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원유나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금 가격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위험 회피 현상이 이 시장에 극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이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의 이런 흐름하고 상관계수가 0.8 이상 정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위험 회피가 선호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 증시로부터의 외국인 자금 유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환율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장 환율이 또 크게 오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달러의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먼저 좀 보면은요. 네. 그 연초에 109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2 정도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그 해외 다른 주요 국가들 환율은 이제 달러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왔습니다만 네. 원화만 유독 이제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이제 1,400원 중반대를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난주에 탄핵 선고가 되면서 이런 정치적 이슈도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2차례 정도 저희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 탄핵 선고 이후로 이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점검을 한다면 사실 지금의 이 환율은 워낙 강세 요인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런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통상 환경 악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면서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 요인하고 약세 요인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당분간 이런 현재 수준의 1,400원 중반대 정도를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대에서 등락을 할 수가 있다. 뉴욕 증시 오늘 이제 새벽에는 다행히 급락을 멈추긴 했는데요.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틀간 뉴욕 증시의 하락폭을 보면은 합쳐보면 이틀간 10% 급락. 이 증시 역사상으로도 뭐 흔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분간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로 미국 증시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S&P 500 기준으로는 PER 한 19배 정도 되고요. 나스닥은 22배 정도가 됩니다. 뭐 미국은 워낙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장 전체적인 ROE가 한 20%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ROE를 감안해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타 국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이제 정당화할 만한 이익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은 역시나 트럼프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자산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미국 이 3월 달 네. 이제 FOMC에서 네네. 예, 그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1.7%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 고율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수입 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을 시키게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가중이 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내리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은 침체가 되고 이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네.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의 징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편히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 실물 경제엔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고 네. 역사적으로도 193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 정도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강하게 주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상황까지 원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은 물론이고요. 그 전년도까지 2년 연속 미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기업들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7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계속해서 이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주가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기술주가 이끌었던 그 배경에는 기술주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기저에 있습니다. 이제 25년도의 이 EPS 추정치를 보면은 네. 23년 초에 이제 추정했던 그 값보다 지금 기준으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54%가 올랐고 뭐 메타는 96%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심지어 4배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익에 가파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상승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관건은 이 앞으로 이 기술주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제 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 기술주의 전방 수요처인 이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그 소프트 파워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세 전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이 이익 추정치의 하향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하라면서 이제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뉴욕 증시 조정을 보면 파월 푸시든 뭐 트럼프 푸시든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뭐 투자자분들 중에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증시 뭐 흐름을 좀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기대했던 파월 푸시 없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트럼프 푸스는 또 뭐가 있을 것인가를 기대를 해야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9일 상호관세 이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확고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상호관세가 실행이 된 상황에서 며칠이든 몇 주든 그 과정에서 관세율을 이미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25%가 이제 가장 높게 부과된 수준이고 네. 여기서 낮춰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트럼프 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조정이 크다 보니 파월 풋을 기대하는 심리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면 오히려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제 데이터 의존, 네. 데이터 디펜던스를 항상 이제 강조를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뭐 50bp 인하라던가 이런 급격스러운 인하 조치를 시행을 한다면 이런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가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이 닷컴 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미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금리 인하를 11번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이 소통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뭐 사전 대비, 선제적 조치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바꾼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의 소통 방식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뉴욕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이제 호조를 보일 때 밸류에이션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 뭐 2년간에 꾸준히 상승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뭐 한국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블룸버그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한 8.9배 정도가 나오고요. 네. 뭐 미국이랑 인도가 지금 19배, 일본이 17배, 대만, 중국이 한 15배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뭐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증시이고요. 뭐 연초에는 뭐 한국이랑 홍콩이 똑같이 이제 한 9배 정도였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홍콩은 한 20% 정도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국이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싼 증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평가된 증시가 이제 유효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익 모멘텀이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가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네. 이 낮은 주주환원율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3월 말자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밸류업 이제 공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 개수가 한 260개, 죄송합니다. 네. 126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고 있어서 멀티플 관점에서도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증시 대비해서 비미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관세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 역시나 미국보다는 비미국 증시가 더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관세 이슈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모습이 지속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 격차 관점에서는 이 저평가가 크게, 즉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증시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 홍콩 증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워낙에 투자자들이 외면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도 유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호재에도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 딥시크라는 이제 중국 안에서 자체 개발한 이 AI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 큰 이제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증시가 반등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저평가를 크게 받고 있는 증시는 저희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뭐 오늘 장중 보니까 크게 뭐 출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관세,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올해는 뭐 그래도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좀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이제 그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았고요. 네. 뭐 OECD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뭐 기존의 4.7%에서 4.8%, 이제 뭐 HSBC랑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금융기관들도 이제 4.8%로 이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이런 그 경제의 이 저력을 본다면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 제재, 이게 뭐 2018년도에 이 푸진 진화라고 하는 메모리 기업에 대한 그 제재를 시작으로 이제 2022년도에는 엔비디아의 GPU 수출을 막았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중국용으로 이제 특화된 칩까지도 이제 수출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런 딥시크 모델을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인적 자원의 저력을 저희가 확인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씀해주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이관신이라고 하는 이 소비 진작 정책도 중국 증시를, 중국 경제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 정책을 연장하는 것에 이어서 심지어는 이 이관신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 태블릿 PC 쪽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국 경제에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이제 상호 관세가 실행이 되면서 네. 이 중국에서는 또다시 이제 보복 관세, 그리고 이제 뭐 히토류 수출 제한 같은 이런 강경한 조치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나라 사이에 이런 마찰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우회 수출로 이제 미국 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세 정책이 이제 두 나라가 사이에 이런 마찰이 이제 심화가 될수록 결국에는 이런 강대강 싸움이 좋게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섞인 시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세 무풍지대, 관세 피난처가 될 만한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많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세 이제 무풍지대로 뭐 조선, 방산, 이제 엔터 산업 정도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수주 산업은 올해 이제 연중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엔터 산업의 이런 이익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2020년도 방산 수출 금액이 한 3조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24년도에 14조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철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이 방위비 이제 증액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서 현재까지의 수주를 확보를 한 것은 주로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뭐 발트 3국하고 동유럽 국가들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향후에는 중동 지역하고 동남아 지역까지 이런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32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 즉 4년치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제 2023년도 영업이익이 5,90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수주와 이익 모멘텀 가지고 있는 방산 쪽 네. 올해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합니다. 지금 연초 대비해서 그 조선사의 수주 가격이 기준이 되는 이 신조성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지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작년에 증설에 많이 있었던 이 중국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하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이 LNG 플랜트 이 건설 승인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건조 스케줄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발 LNG 선박에 대한 발주 수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들은 한국 조선사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선가도 다른 선박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 지금의 신조성가 낮아진 소폭 조정받은 그 부분은 다시 반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그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음반 판매 네. 매출 부분인데, 미국 비중이 2%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그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이 공연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상당히 좋은 이익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브, SM, JYP 이제 세 개사 합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도 상당히 좋은 이익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덜하면서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양호한 섹터들, 기대되는 섹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반도체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이제 말부터 네. 키옥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 공이 10% 이상씩의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제조사들이 감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한 3에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하반기 이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키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메모리 모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 수요의 전체 메모리 수요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재고를 확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지금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상당히 좋게 발표가 네. 되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좀 저조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1분기 잠정 실적 자체보다는 추후에 있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회사가 이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한 톤을 어떻게 네.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실적이 시장의 이슈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호재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앞으로 저희가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에 부과된 25%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표현을 따르자면
저희가 이런 보복 관세를 하지만 않는다라면 여기서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25%에서 낮아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주식 시장에도 충분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가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고 가격이 반등을 했고 이제는 기업들의 전망이 이제 변화하는 부분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증시에 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로 이제 유입이 될 때 주로 매수하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의 턴어라운드는 향후에 한국 증시의 향방에도 굉장히 큰 중요한 그 지표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런 관세 환경 속에서도 견고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다시 네.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앞서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오해 한 가지만 좀 짚고서 넘어가자면은 네. 한국의 이 공매도 제도는 업팅 룰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 시장 가격보다 공매도 매도 호가는 높게만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장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키기는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승은 좀 더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증권가에서는 이제 대차 잔고가 높은 업종들은 한 4월 중순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중론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올해 수주 모멘텀 상당히 견고한 그런 섹터인데 이 공매도 대차 잔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렇게 공매도 대차 잔고가 높은 이런 그 업종이나 기업들은 이런 공매도 재개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보고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서 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다가오는 네.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익 전망치가 견고한 업종과 종목을 주목해 보자.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은 당분간 유의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형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